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벽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 공간에 숨어 끔찍한 범행을 계획한 17세 소년 다니엘 라플랜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86년 15세 소녀 티나 보에는 9살 여동생 카렌과 아버지 프랭크와 함께 미국 매사추세츠주 타운샌드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티나와 카렌 자매는 최근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버지 프랭크는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프랭크는 매번 어쩔 수 없이 두 딸을 집에 두고 일을 나갔습니다. 1986년 11월 어느 날 밤, 아버지 프랭크가 아직 직장에 있는 동안 티나와 카렌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령술을 사용해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강령회는 여동생 카렌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언니 티나는 강령술을 사용해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온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카렌의 간청 때문에 마지못해 언니 티나는 여동생과 함께 강령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매는 위저보드를 꺼낸 뒤 지하실로 내려가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오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어머니의 영혼과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당연히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시간 동안 소환의식을 진행했으나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니 티나는 여동생 카렌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고 잠을 자기 위해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자매가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의문의 소리는 무작위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고 마치 누군가가 자매와 소통하기 위해 정해진 박자에 맞춰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자매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침실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자매가 벽에 귀를 대자마자 벽에서 나는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곧 언니 티나와 여동생 카렌은 조금 전 진행한 강령술 덕분에 어머니의 영혼이 소환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버지 프랭크가 밤늦게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이 사실을 아버지 프랭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 프랭크가 자매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벽에서 나던 소리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 프랭크는 두 딸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두 딸을 안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밤마다 자매는 벽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티나와 카렌은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불렀으나 프랭크가 딸들의 방에 들어왔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프랭크는 만약 또다시 딸들에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딸들을 정신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몇 주 동안 아버지 프랭크는 갑자기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이 옮겨지고 냉장고의 음식이 사라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프랭크는 두 딸이 자신들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딸 티나와 카렌에게 장난치는 것을 당장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티나와 카렌은 억울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자매는 얼마 전 강령술로 불러낸 영혼이 어머니의 혼이 아니라 실수로 악귀를 불러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매는 밤마다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프랭크는 터무니없는 두 딸의 주장을 무시해 버렸고 딸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병원에 딸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1986년 12월 1일 낮잠을 자고 있었던 티나와 카렌은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티나와 카렌은 악귀가 또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강령술로 불러낸 악귀를 스스로 제거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매는 악귀를 처단하기 위해 함께 야구 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천천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자매가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지하실 벽에 쓰여있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고 자매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매는 필사적으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은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티나와 카렌을 보고 깜짝 놀랐고 즉시 아버지 프랭크에게 연락하여 빨리 집으로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프랭크가 돌아올 때까지 자매를 돌봐주었습니다.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프랭크는 처음엔 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곧 벽에 쓰여있는 글씨가 케첩으로 작성된 문구라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하실 벽에 쓰여있는 글씨의 내용은 나는 당신 방에 있어요. 와서 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고, 아버지 프랭크는 즉시 글씨를 지워버린 뒤 바로 자매를 치료하기 위해 아동정신과에 연락했습니다. 1986년 12월 8일 정신과 진료를 마친 자매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누군가가 침실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매는 천천히 2층에 있는 침실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침실벽에 빨간 글씨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가능하면 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쓰여있는 글씨를 목격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아이들은 다시 한번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에게 연락을 받은 아버지 프랭크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집에 유령이 없다는 것을 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딸들과 함께 집 전체를 수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프랭크가 이웃집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프랭크와 아이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훼손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수백 개의 동전이 붙어 있었으며 벽에는 빨간 글씨로 결혼해주세요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놀란 프랭크는 즉시 2층에 있는 티나와 카렌의 침실로 올라갔는데 프랭크는 자녀의 방에 한 소년이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소년은 딸의 옷장 앞에 서서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고 얼굴에 화장하고 금색 가발을 쓴 상태로 암으로 세상을 떠난 프랭크의 아내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프랭크를 보자마자 사악한 미소를 지었고 침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잽싸게 도주해 버렸습니다. 놀란 프랭크는 딸들을 친척집으로 보낸 뒤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목격한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겁에 질린 프랭크는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죽시수 딸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틀 후 프랭크는 마지막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프랭크는 집 안에서 얼마 전 목격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과 다르게 소년은 이번엔 도망가지 않고 집 안에 그대로 서 있었고 놀란 프랭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크의 집에 출동한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17세 소년 다니엘 라플랜트였습니다. 1970년 5월 15일에 태어난 다니엘은 매사추세츠주 타운샌드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다니엘은 정신과에서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는 등 문제가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집에 침입해 현금과 보석을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범죄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프랭크의 집에 침입하여 프랭크의 딸 티나와 카렌 자매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프랭크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집 벽에 다니엘이 쓴 것으로 보이는 곧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쓰여있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티나와 카렌의 침실에서 천장 뒤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이 구멍은 크롤 스페이스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크롤 스페이스는 집의 환기 및 내부 수리 등의 목적으로 바닥 밑이나 벽 뒤에 확보된 공간인데 범인 다니엘은 이 공간을 통해 들키지 않고 집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집에 있는 모든 방에 구멍을 뚫어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없을 때 밖으로 나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어 허기진 배를 달랬습니다. 조사 결과 다니엘은 프랭크의 아내의 옷을 입고 자매를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 다니엘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고 그는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니엘은 프랭크의 첫째 딸 티나와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다. 1986년 다니엘은 같은 마을에 사는 티나라는 소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다니엘은 티나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고 그는 전화를 받은 티나에게 너에게 관심이 있는 데니라는 소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창 이성에게 관심이 많아질 시기인 15세 소녀 티나는 데니라는 소년의 전화를 받자마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데니는 티나에게 자신이 키가 크고 근육질이며 운동 능력이 뛰어난 금발머리의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의 소개를 들은 티나는 바로 그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즉시 데니와 데이트 약속을 잡았습니다. 티나는 데니와 첫 데이트를 하기 전까지 그와 수십 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데니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한 티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얼마 전 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일까지 모두 데니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데니와 티나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데니는 티나를 데리러 그녀의 집 앞에 오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티나의 집 초인종이 울렸고 티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소년은 티나가 그토록 만나길 꿈꿨던 금발머리에 키가 큰 근육질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티나의 눈앞에 서 있는 데니는 사실 기름진 머리에 더러운 옷을 입은 이상한 소년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티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니는 그런 티나를 데리고 시내로 나갔고 티나는 데니의 손에 이끌려 강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데니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놀란 티나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변명을 대며 그와의 데이트를 마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1시간 만에 티나는 데니와 헤어졌고 그 이후부터 티나는 그에게 오는 연락을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날 티나가 데이트한 소년 데니는 티나의 집에 숨어든 다니엘 라플랜트였습니다. 티나와 데이트한 데니, 다니엘은 데이트 이후 티나가 갑자기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티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몰래 그녀의 집에 숨어 들어가 티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주거 침입 및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다니엘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다니엘의 부모님이 낸 $10,000의 보석금 덕분에 1987년 10월 판사는 다니엘을 10개월 만에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바보 같은 결정은 곧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은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이웃집에 침입하여 권총수 자루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프랭크와 그의 두 딸 티나와 카렌 자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그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다니엘은 대신 희생당할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1987년 12월 1일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서 800m 떨어져 있는 앤드류와 프리실라 부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프리실라와 그녀의 자녀 에비게일과 윌리엄이 있었고 변호사 남편 앤드류는 업무차 출장 중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부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훔친 권총 두 자루를 들고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고 얼마 뒤 집 안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니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 총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 바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날 저녁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 앤드류는 경찰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앤드류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난 다니엘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었지만 경찰은 다니엘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다니엘을 신문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다니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은 경찰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경찰을 보자마자 경찰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그들을 조롱한 뒤 바로 집 뒤에 있는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즉시 경찰은 도주한 다니엘을 쫓아갔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숲속에 숨은 다니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도중 다니엘은 이웃 여성을 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운전하게 했는데 다행히도 그녀는 다니엘에게 살해되지 않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마을의 경보를 발령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을 수색하는 도중 경찰은 다니엘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니엘의 집에서 피해자 프리실라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이 피해자 프리실라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그를 찾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 경찰은 드디어 도주한 다니엘 라플랜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체포 당시 다니엘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다니엘은 처음에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고 당시 조카의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에 가기 전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에게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발견한 피해자의 물건을 보여주었고 다니엘이 범행에 사용한 총까지 찾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다니엘 앞에 내놓자 다니엘은 미치광이처럼 웃기만 할 뿐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니엘에게 정신과 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했는데 놀랍게도 범행 당시 그는 제정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8년 10월 다니엘은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재판 내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 뒤인 2017년 3월 22일 다니엘 라플렌트의 재선고 심리가 열렸습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에게 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최소 30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 가석방을 요청할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경된 법 덕분에 다니엘에게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과연 그를 가석방으로 풀어줘야 하는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47세가 된 다니엘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드디어 처음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법의학 정신과 의사도 여전히 다니엘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 다행히도 다니엘의 가석방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032년 다니엘이 62세가 되면 다시 한번 가석방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아마 이때도 그에 대한 가석방 요청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